네, 안녕하세요. 저는 T스퀘어 머신러닝 플랫폼 팀 리더 이의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좋은 팀에서 일을 함께하고 좋은 팀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스에 합류해서 약 3년 동안 우리 팀을 함께 만들어간 과정을 한번 오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 사실 조금은 흥분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모형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형에는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굉장히 높은 파도가 물려오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선박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 떠난다면 혼자서 갈 수는 없겠죠. 작은 배를 타고 혼자서 이 먼 바다까지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더 위대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리스크와 위기는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무너뜨리고 이겨낼 것인가도 팀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팀 발달 모험을 보니 이렇게 폭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폭풍기라는 것은 팀이 최초에 형성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성이나 퍼포먼스가 져야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시기를 잘 넘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은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팀이 형성되게 되면은 분명하게도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그 성과를 내는 팀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팀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도 있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리더십 목표에 해당되고 조금은 문화적인 부분, 인간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는 첫 번째로는 한 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팀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 팀이 지속적으로 초과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어떻게 드라이브할 것이냐, 즉 팀 안에 위닝 멘탈리티를 심는 방법에 대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팀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속한 팀에서 한 팀으로 너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팀이 아닌 조직은 각 개개인이 그냥 따로 자기 일만 하고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타인의 목적과 그 목표를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공통으로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미지에서처럼 큰 파도가 쳤을 때 각각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만 한다고 하면 과연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해하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나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원팀이 되지 않았던 상황, 그 시기를 겪으면서 세 가지 블로커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팀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었고, 팀에서 협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걸 느꼈었고, 각각이 서로에게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블로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씩 부셔나갈지, 해결해 나갈지를 가장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네, 먼저 신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과연 누구에게 느끼는 감정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아마 가족, 지인, 친구, 연인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과 함께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아마 감정에 대한 대화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곳이 바로 그런 신뢰가 형성된 공간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도 신뢰가 형성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감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들 프로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팀을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감정 역시나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요즘 집안은 좀 편안하신가요? 이런 대화를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드를 체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흔히 이상적 모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안을 두고 이슈를 두고 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 비판, 조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떤가요? 감정이 틀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들 뿐입니다. 좋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드 체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감정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대화를 할 때에는 들어주기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팀 안에 신뢰도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리더 자체가 신뢰를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리더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팀에 어떤 이득이 생겼을 때 그 이득을 리더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가장 먼저 가져간다면 그 사람과 일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득을 가져가고 남는 것을 챙긴다면 그 다른 멤버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고 다른 멤버들이 더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신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리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훨씬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들 동기가 같이 일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향후에는 훨씬 더 큰 파이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좀 뻔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리더는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팀에서 가장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리더가 되면 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리더가 예전에는 코드를 작성하고 PR을 하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타 팀과 나가서 대화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결과물은 어디에 남습니까?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뢰를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신뢰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실패하여도 믿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러한 IT 씬, 테크 씬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고 낮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것은 여러 번의 시도들,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레슨런을 얻어서 다음번에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해서 배울 것이라고 믿고 실패를 하는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망쳐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신뢰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더십에서 어떤 신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멤버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간의 신뢰와 관계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팀, 새롭게 합류한 멤버는 하나의 노드입니다. 아직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사이에 흐르는 정보의 질과 양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업무의 질을 훨씬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보의 처리량이 업무의 질이나 결과물의 질을 훨씬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은 포멀하게 할 수도 있고 워킹그룹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들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멤버들끼리 조합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꼭 업무 외적인 방향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상호 효율적인 활동이 이 팀에서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새벽에 내가 처리해야 될 장애가 아닐지라도 함께 봐주고 어려운 업무를 나누고 있다면 이때에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서는 코드 리뷰의 방향성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 팀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신뢰를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사실은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항상 신뢰에 앞섭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고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실력만큼으로 그 실력 안에서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협력에서는 저는 각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기 다른 개인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사람이 어떤 점에서는 강점이고 어떤 점에서는 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변하면 사람의 약점과 강점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특성만이 있고 강점과 약점은 조합에 따라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팀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곳으로 역할을 만들어내고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술적인 어떤 팀의 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는 스포츠 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있고 그때 리소스가 남는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발팀에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시스템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아키텍처 설계를 잘한다든지 이런 그 전술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멤버들이 어떤 일을 할지까지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으면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 안의 테크리드와 같은 역할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할당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 전사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팀의 전체적인 업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를 높은 수준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흔히 최신 기술을 다 꿰고 있고 팀에 전파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야 되는 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레거시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정보에 유통을 하게 된다면 자극을 받고 그로부터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는 노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로 팀의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팀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도록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대와 버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서포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온전히 업무에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팀에서는 큰 퍼포먼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포메이션을 만들고 조직해서 팀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들이 팀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고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럴 때 나오는 현상은 뒤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팀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시오.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뒤에서 불만으로 끝날 것이 이제는 문제 해결 모드로 완전히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일어납니다. 그 실행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의 결과로 우리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는 됩니다. 완벽하게 조율해서 맞출 수는 없을지라도 이때부터는 서로가 겹치는 교집합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의 결과들이 모인 것이 저는 엔지니어링 컬처, 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 팀에서 만들어낸 11가지의 그 엔지니어링 컬처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행의 결과들을 종합하고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엔지니어링 컬처를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시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컨플릭이 났을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팀에 합류했을 때 온보딩을 돕기 위한 자료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여기 써있는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짚어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팀 빌딩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팀 빌딩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의 팀이 됐을 때 훨씬 더 위대한 성취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닝 멘털리티, 즉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팀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새로운 티켓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결국에는 모두 처리하고 해결해내는 것, 혹은 해결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식별하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공과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위닝 멘털리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접근법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고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 수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팀에서 어떻게 목표를 수립하는지는 회사와 팀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제일 강조했던 것이 목표 수립은 팀 멤버 각자의 업무라는 점을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이슈를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내서 식별해서 팀에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문제를 식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만 식별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남이 만들어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문제, 내가 확인한 문제라면은 훨씬 더 시작부터 몰입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백로그를 만들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팀에 공유하는 것을 제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를 식별할 수 있으니 나는 내가 식별한 문제만 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보고되면 이제는 팀 안에서 온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팀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 역시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과 여러 조합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율이 상당히 많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각각의 영역을 담당을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자율은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고 역시나 그 팀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데 원천이 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팀의 목표가 있지만 모두가 팀의 목표를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각 개발자들마다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현재 이제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나 대화가 결국에는 해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IT 기업에 계실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원어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서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얘기를 해보면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최신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에게는 자신의 최고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을 써보는 것,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일 겁니다.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회사 안에서, 팀 안에서 발휘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엔지니어들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다른 그룹을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팀의 목표와 엔지니어의 목표를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차가 차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최신 기술만이 정답이 아니고 최신 기술이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하게도 엔지니어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더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제 이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목표를 수정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보면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최후에 이제 종국에는 리더십에 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기술적인 해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제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은 초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초과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목표에서 100% 이상, 200%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초과 성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나 명확한 매트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과 성과를 특별히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과 성과가 그런 부분에서만 날까요? 사실 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표, 어떻게 보면은 빛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포된 코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레거시를 남게 되고 운영 코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자동화를 이루어 둔 다음에도 언젠가는 장애가 나고 이때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을 했고 많은 일을 한 팀일수록 대응해야 되는 운영 리소스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에서도 서포팅 업무에서도 압도적인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팀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헌신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운영을 한 사람이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팀에서 초과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서는 초과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이 초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잘된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유를 하고 샤이닝을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적습니다. 성과 평가 시즌에 열심히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활동, 이 부분이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쑥스러울 수도 있죠. 내가 낸 초과 성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해낸 점, 이런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본보기 삼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학습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초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공유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에게는 이 성과에 대해서 그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래시 오셔가지고 다양한 세션들 들으셨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저희 팀에서도 몇 가지 세션을 앞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플랫폼 팀이다 보니 구글에서 예전에 발표한 머신러닝 옵스 관련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레벨 2 수준이 가장 높은 머신러닝 옵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에코시스템으로 갖추고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추천부터 검색, 광고 추천, 비전,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팀에서 다루고 머신러닝 멤버분들끼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인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성과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 발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 개발자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팀에 속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팀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기술적인 부분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뚜렷하게 무기가 있는 강속군이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해당 무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 다른 무기를 써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풀어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한 그리고 훨씬 더 퍼포먼스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 얘기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팀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방식이 다음번에 다음 문제에서 또다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엔지니어 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드릴까, 마련해 줘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개발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의 엔지니어 분들이 일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팀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강조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후, 1년 후에 이 팀이 존재할지 안 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 해결들 이 부분을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면 분명히 그 기존의 성공을 버리고서라도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